이번에는 우리 그 연결 동사라는 걸 할 건데요. 커필러라고 부르는 놈을 할 건데 쉬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책으로 늘 얘기하듯 책으로 읽으면서 복습하시고 문장 잡고 읽고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문장 수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읽는 리딩하는 책들을 갖고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쉽게 비동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동사라고. 우리말은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뭐 있죠? 두 개죠.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도 서술어가 되고 나는 예쁘다라는 형용사도 서술어가 되지만 영어는 I pretty라고 얘기하면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pretty를 서술어로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뭘 놔야 되죠? 비동사를 놔서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드는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copular verb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copulous라고 쓰기도 해요. linking verb라는 연결 동사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요. 다시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 그 다음에 뭘 연결하는 거냐면 이 연결 동사는 형용사를 연결해서 얘를 통으로 뭘 만들어주는 얘를 통으로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동사를 copular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는 여태까지 뭐라고 들어왔던 거냐면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기왕이면 좀 뽀드 있게 좀 수준 있게 연결 동사 또는 copular라고 하면 좀 더 딴 거 놓고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형식 동사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가 많으냐? 여러분 책 딱 봐도 몇 개 없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얘네들만 익혀버리면 얘네들의 표현들을 아주 쉽사리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동사가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좀 특이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걸 수거라고 해서 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자리에 들어오는 놈들은 그래서 주어가 형용사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이 커플러 동사의 최고봉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동사가 이 자리에 오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최고봉은 뭐라 그래도 비동사입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게 다른 놈들은 다 뒤에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가 오는데 얘는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올 수 있죠? 비동사만 유일하게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죠. I am a teacher 이렇게 쓰잖아요. I'm a teacher이라고 할 때 비동사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얘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동사가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흔히 보던 건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커플러지만 형용사가 안 오면 다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 동작동사 상태동사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라 어렵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et이 형용사가 오면 상태동사예요. 근데 get이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 이 동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get이 뒤에 명사 오면 뭐 되죠? 얻다, 구하다, 받다라는 동사가 되고 get이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가 오면 뭐 된다고요? 이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죠. get이 형용사가 되면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보면서 봅시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최고봉은 단형급 비동사입니다. 근데 비동사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특정 시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도 있어요. 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동사들이 들어오면 앞에 있는 주어가 형용사의 상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놈이 옛날에는 become이었어요. 옛날에는 become이었는데 점점 요즘 누가 대세가 됐냐면 get이 become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가 이제 거의 비동사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동사가 get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러는 데 있어서 get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자, 방금 제가 얘기 드렸어요. get이 뒤에 형용사가 오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 뭐가 되는 거죠? 이 형용사로 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get이 뒤에 명사가 오면 연결동사가 아니에요. get이 뒤에 전치사가 오면 연결동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get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옛날에는 become이 많이 쓰였는데 실은요. 이 become이라는 동사는 옛날에는 be하고 come이 떨어져 있던 거였어요. 따로따로 쓰였던 건데 이 상태가 come이 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변한다라는 말로 쓰던 게 오랫동안 말을 하다 보니 당연히 얘가 붙어버리겠죠. in하고 to가 떨어져 있다가 into로 붙는 것처럼 얘도 붙어버려서 뭐가 되었냐면 become이라는 단어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become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be가 들어있으니까 be의 특성을 가지겠죠. be의 특성을 가져서 얘는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냐면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많이 쓰이냐면 come하고 go가 많이 쓰여요. 자, come here이라고 할 때 come은 무슨 뜻이죠? 오다잖아요. 뒤에 here이라는 부사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come in이라고 쓰면 그때 come도 뭐가 되죠? 오다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come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때는요 오다가 아니라 뭐 된다고요? 변하다가 되는 거예요. come 뒤에 형용사가 오면 변하다가 되는 거예요. go는 무슨 뜻이죠? 가다라는 동작 동사죠. 근데 뒤에 전치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면 가다라는 동작 동사인데 얘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변하다라는 커플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go wrong이라고 쓰면 얘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잘못되는 쪽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다라고 하는데 수거라고 배우죠. 수거 아니고요. 그 뒤에 형용사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다. SES라는 그 1세대 아이돌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Dreams Come True라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come true 이루어지다 실현되다라고 수거라고 배우죠. 이게 수거 같아요. 이제 보면. 꿈이 뭐로 변하는 거죠? 사실이 되다라는 얘기예요. come이나 go가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용사를 서술어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서술어로 쓸 수 있는 이 커플러 동사들 중에 B는 dreams are true면 꿈이 현재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dreams 만약에 were true면 꿈이 과거의 사실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의 상태를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비동사일 때 이 자리가 만약에 come이 되면 이 come은 이 앞에 있는 꿈이 true의 상태로 변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이걸로 사라지는 수거가 수백 개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면 다 수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get better 이게 왜 수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get이 명사 오면 얻다 구하다 받다. get이 전치사 오면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get in 들어갔는데 get better로 뭐예요? 좋아지다잖아요. 이게 만약에 be better이면 뭐가 된 거예요? 현재의 상태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get better이 되면 앞에 주어의 상태가 더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좋아지다, 나아지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걸 1번 성적이 오르다, 2번 질병이 회복되다, 3번 실력이 향상되다 지랄을 하십니다. get better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come하고 go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come은 주로 좋은 변화에 쓰고요. go는 주로 나쁜 변화에 써요. 이 인간의 심보가 똑같아요. 좋은 건 왔으면 좋겠고 나쁜 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맛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사용해요. 가는 거 별로 안 좋은 데 쓰고 오는 거 좋은 데 쓰죠. 이거 말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는 grow도 있고 turn도 있고 make도 있고 run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make랑 run까지 다 적혀 있죠. for도 있고 run도 있고. 근데 make는 사실 좀 몰라도 돼요. 많지 않아요.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동사들 뒤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변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 이 형용사 앞에 붙을 수 있는 동사가 요 열 몇 개가 전부예요. 다른 동사들은 쓰이지 못해요, 이 자리에. 그래서 형용사 앞에 동사가 보이면 문법 문제를 풀 때야 잘못된 걸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글을 읽을 때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문장을 읽는 거죠. 그러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그 동사는 무조건 커플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보시고 나면 대부분 다 기억하겠지만 grow는 뒤에 명사가 오면 무슨 뜻이 되죠? 기르다, 재배하다. 그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나 이런 게 오면 뭐가 되죠? 잘하다라는 자동사. 영어는 대부분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사로 잘하다, 그 다음에 타동사로 키우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는지 키우는지 차이만 있을 뿐. 근데 grow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오면요, 변하는 거라니까요. 형용사가 오면 그냥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turn이라는 놈은 자동사로 쓰면 뭐죠? 돌다.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명사가 오면 돌리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온다는 얘기는 자동사라는 얘기죠. 자동사로 쓰면 I turned잖아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뒤에 I turned choke 명사가 오면 어지러워 돌았더니 돌리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turn 뒤에 형용사가 오면요, 뭐예요?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변하다예요. My face turned pale 이라고 쓰면요,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fall 이라는 말은 뭐예요? 타동사로 쓰면 떨어뜨리다, 자동사로 쓰면 떨어지다. 뒤에 형용사 오면 뭐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형용사 오면 뭐라고요?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fall asleep 이라고 쓰면 잠 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be asleep이면 뭐죠? 현재 자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fall asleep이라고 쓰면 잠이 드는 과정으로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run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얘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오거나 전치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면 안 돼요.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다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요, 상태의 변화 말고 뭘 나타내는 말도 있냐면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말도 있어요.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말은 세 가지가 주로 쓰여요. keep하고 stay하고 remain하고. 뒤에 뭐 와야 된다고요? 형용사 와야 돼요. keep 뒤에 명사 오면 무슨 뜻이죠? 보관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keep 뒤에 형용사 오면요, keep silent이라고 하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말이 닥쳐 아닙니까? 조용히 해. 그때 be silent은 뭐가 되는 거죠? 조용하다가 된 거죠. become silent이면 뭐 되겠어요? 조용해지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eep silent이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y라는 단어는 뭐예요? 머물다, 숙박하다라는 동작이지만 얘가 만약 뒤에 형용사가 오면요, 유지하다라니까요. 유지하다. 딴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stay alive라고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얘는 상태는 상태인데 뭐의 상태를 나타내냐면 감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감각이 총 몇 가지예요? 5가지라고들 잘못 알고 있죠. 인간 감각 엄청 많아요. 이 5가지는 원래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저기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또 플라톤 아저씨가 5개를 너무 좋아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 물, 불, 흙 이렇게 5개 뭐 이런 데서 오감이 나온 건데 현재 과학적으로 확인된 감각만 22개 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칭 5가지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과학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실생활에 만들어졌으니 5개의 감각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각을 나타내는 감각의 연결 동사는 뭘 쓰냐면 look을 씁니다. look을 쓰면 이러한 상태로 보이다가 되죠. 그래서 you look so beautiful 이라고 형용사를 쓰지 you look so beautifully 라고 부사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look이 동작 동사가 되면 뭐가 되죠? 보다. 뒤에 뭐가 붙어요? 전치사. 그래서 look up to 존경하다, look at 보다, 다음에 look down on 쓰면 멸시하다, 깔보다 이런 말이 되는데 look 뒤에 형용사가 와서 look pretty가 되면요, 예뻐 보이는 거죠.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건 동사 뭐 쓰냐면 sound 씁니다. hear 아니에요. hear은 동작 동사로만 쓰고 hear 뒤에 형용사 올 수 없어요. sound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your voice sounds so sweet 이라고 sweet 이라고 쓰면 야, 네 목소리 너무 부드럽게 들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거고 영어면 너의 소리는 부드러운 상태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건 smell 쓰고요. 맛보는 건 taste 쓰고요. 그 다음에 촉각, 느껴지는 건 뭐 쓰냐면 feel 쓰는 겁니다. This clothes feels soft라고 써야 돼요. 부드럽게라고 한다고 해서 softly 쓰면 안 되고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얘네들은 항상 뭐가 붙어야 되죠? 형용사가 붙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형용사가 붙어야 하는데 형용사가 안 붙는 우리는 오다, 가다, 잘하다, 돌리다, 떨어지다 이렇게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면 이상하니까 얘를 전부 다 수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얘네들이 붙는 건 전부 다 수거 아닌 거 됐죠?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예요? 상태입니다. 근데 각각 느낌의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특정 시기의 상태, 상태의 변화, 상태의 유지, 그 다음에 특정 감각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만 익혀도 수거가 진짜 100개 넘게 없어집니다. get better이라는 말을 회복하다, 향상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하다는 recover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이 나아지다 progress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도 나아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향상되다라는 말 말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런 쉬운 동사들을 가지고 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연결 동사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름다운 수요 동사를 한번 가볼까요? 120페이지에 수요 동사 어느 날 연구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혼자서 밤에 좋아서 낄낄거리고 거울 보고 역시 나는 천재야 막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수요 동사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막 해주면서 야 이걸 생각해내더니 난 천재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수요 동사라는 이런 포맷은 영어에만 있어요. 누가 봐도 단어의 문장이 좀 미련 맞죠? 잘 보시면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나왔으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라고 할 때 유럽의 모든 언어들은 여기다 뭘 달고 가냐면 전치사를 달고 사물을 쓰거든요. 주로 대부분은 사실은 사람이 안 오고 뭐가 오냐면 사물이 오고 전치사가 오고 사람이 오는 형태로 쓰는데 이 영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죠.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위치상 외지고 이래서 이게 좀 되게 좀 찐따처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요새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막 너무 무서워서 이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영국, 여기가 일본.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넘어간 문화가 온통 짬뽕되고 영국도 비슷해서 영국은 또 영국이 갑자기 그 세계 중심으로 나오는 건 소위 아주 쉽게 배가 발달하기 전에는 쳐들어갈 생각도 잘 안 했고 얘네들이 기어 나올 생각도 잘 안 했어요. 가서 뭐 하게요? 일본 여기 가서.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자기들은 대신에 선박 기술이 발달해서 나중에 와 밀고 나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조선은 어디 선박 기술이 없었습니까? 근데 영국은 아주 뛰어난 얘네들도 더 거의 비슷한 경로를 겪어요. 그래서 근데 영국은 진짜 여기는 그래도 먹을 거나 많이 나죠. 이쪽 바다가 먹을 게 많은 어류들도 많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쌀 농사도 잘 되는데 영국은 쌀 농사도 안 되고 기후도 거지 같거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 뭐 전혀 아무 때나 막 눈 내리고 아무 때나 비 오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뭐 맨날 그래서 영국 신사들이 맨날 우산을 갖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비 와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날씨도 거지 같고 찐따 같은 나라에서 저 땅을 아무도 안 노렸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무능해서 이 사람들이 막 나중에 막 그 온갖 민족들의 지배는 다 봤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막 자기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쳐들어올 때는 자기 나라를 남의 용병을 불러서 지켜달라고 애걸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역사를 지녔다가 그러다가 프랑스하고의 이렇게 그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영국이 한 300년 정도 받거든요. 1000년부터 1300년 정도, 300년 정도 지배를 받다가 그러다가 이게 지금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능력치도 향상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15세기 이후에 배를 타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국이 뭔가 엄청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영국의 시대는 슬슬 이제 맛이 가고 있지만 자, 그래서 영국의 언어가요, 수준이 낮았어요. 다른 유럽의 언어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문법들을 활용한 언어를 쓰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잘 보시면 유럽의 언어들은 동사의 어미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영어는 동사 어미 변화가 없죠. 3인칭 단수하고 과거형 말고는 안 변해요. 여러분 다른 제2외국어 배워보시면 동사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나마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독일어죠. 독일어에 보면 하벤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가 영어에 들어와서 have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1, 2, 3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좀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약간 영향을 받은 거죠. 영어는 1, 2, 3인칭에 따라서 변하는 동사, 비동사, have 동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영어는 별로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온 세상을 100년이 넘도록 지배하면서요. 전 세계로 휩쓸고 다니면서 영국의 언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세대 교체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됐다면 중국어로 만약에 되었다면 어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영국을 누르고 2차 대전을 계기로 세계 패권 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미국이어서 계속해서 영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참 묘하게 이제는요 글로벌 시대가 돼버리면서 영어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래서 이게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일본어가 영어만큼이나 힘을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였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어가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였음에도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어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터넷 등등을 통한 세계의 지구화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버리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감히 제 짧은 시간에는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는 점점 쓰임새가 자국으로 국한될 거고요. 아마 전 세계의 공용어로 영어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아주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을 보듯 빤하다고 여겨집니다. 유럽연합도 그래서 공식 언어가 뭐가 됐죠? 영어가 됐죠. 참 그러니까 영어가 운이 좋은 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시절에 불어로 하자 독일어로 하자 서로 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게 영어예요. 사실은 웃기는 일이 굉장히 벌어져 버렸지만 유럽연합이 그때 프랑스가 지금처럼 힘이 좀 없었다면 지금은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이 넘버원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팽팽했는데 만약에 그때 독일이 그렇게 압도적이었다면 유럽연합의 언어는 독일어가 됐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팽팽했기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영어가 돼버리는 영어는 이래저래 향후에 여러분 잘 못하면 앞으로 계속 사는데 괴로울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 하나 쓰고요. 동사 하나 쓰고 명사 쓰고 명사 쓰고 이 내용 갖고 명사에게 명사를 줬다라는 말을 전달하던 아주 낮은 수준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원래 그 영국이라는 땅에서 쓰던 단어들은 단어도 짧고 되게 쉬워요. 원래 그래서 그 시절에 쓰던 영어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아주 쉬운 중학교 때 봤던 단어들이 주로 영국 본토에서 생겨났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 외부의 언어가 마구 들어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게 프랑스의 식민 지배거든요. 왜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고작 35년 일본이 우리 언어를 말살하는 정책을 그것도 언어 말살 정책은 사실 뒤에 가서 잠깐 썼던 건데도 한국어 일본어가 영향을 엄청 끼친 것처럼 영어에는 불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식민 통치자들은 자기들은 불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불어를 알아듣는 그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 평민에게 전달할 때는 영어로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불어를 풀어서 영어로 쓰는 소위 구동사라는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고요. describe는 영어에 없던 단어거든요. 뭐 지금은 영어지만 1000년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1000년 전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걸 영어로 풀어주면서 생긴 말이 뭐냐면 write down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D가 아래로라는 의미고 scribe가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의 구동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언어들은 또 고스란히 영어로 들어와서 영어에서 활용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쓰던 언어의 모양을 미국 애들이 갖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이제 갑시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좀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얘기하다 조금 길어졌어요. 자, 이렇게 쓰던 소위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사물로는 이런 모양을 쓰다가 와 이거 프랑스 애들이 쓰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프랑스 애들이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주다라는 동사를 쓸 때 조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들은 주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지 않죠. teach라는 동사가 있는데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치다가 명사 하나만 나오면 가르치다가 되고 얘가 명사가 2개 연속해서 나오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로 썼던 거잖아요. cook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리하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얘를 명사 쓰고 명사만 있으면 요리하는 건데 뒤에 명사 2개 연속하면 요리에 주다라는 말로 썼던 거잖아요. 이렇게 영어가 조금 수준이 낮았다고요. 많이 발달한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유럽 애들은 다른 유럽의 언어들은 전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아주 멋있게 이 사물이 사람에게 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끝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도 점점 영국 본토에 살던 옛날 영어를 쓰던 사람들, 미국이 생기기 전이니까 1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1000년 전이면 무슨 나라예요? 고려잖아요, 고려. 이게 진짜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영국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뭘 넣는 사물을 먼저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얘네들도 뭘 등장을 시키냐면 전치사라는 놈이 옛날 영어에는 그래서 없었어요. 전치사를 등장을 시키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형태로 문장을 쓰게 된 거죠. 이거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신 거예요? 사형식을 뭘로 바꾸는?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전치사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치사가 총 3개 들어가죠. 뭐뭐 들어갑니까? to가 가는 경우도 있고 for이 가는 경우도 있고 of가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각 쓰이는 동사들 외워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요거 안 외우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안 외우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셔야 되는데 안 할 것 같군요. 먼저 of는 그냥 외우면 돼요. of 쓰는 동사는 ask 하나밖에 없어요. 제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다른 문법책에 보면 ask 말고 inquiry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법책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 안 씁니다. 그냥 ask 하나만 쓰니까 얘는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고 to하고 for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요. 여기에 주다라는 말에 send라든지 그 다음에 cook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생겨 먹었네. 짧게 생겨 먹었어요. 짧게 생겨 먹은 얘네들은 얘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쓰는데 여기 잘 보면 introduce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딱 봐도 intro 그 다음에 doc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끌다라는 lead라는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든지 explain 같은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이건 밖으로라는 접두사에다가 어근을 붙였네. 이렇게 딱 보이면 얘네는 원래 영어에 있던 없던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촌티 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얘를 유럽 애들이 쓰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바꿔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유럽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은 이렇게 바꿔 쓸 일이 없겠죠. 좀 더 멋진 말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얘를 옛날 자기들의 말 형태로 바꿔 쓰지는 않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용사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미용사를 헤어 디자이너라는 틀린 말입니다. 영어로 뷰티션이라고 해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하고 공존을 하지만 영어에 들어왔던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쓰여버리면 그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바꿔 쓰는 사람은 생기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문법도 마찬가지여서 외국어가 들어와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문장으로 자기네들 말을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뒤에 그 소위 사형식으로 쓰지 않았던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들어와서 얘가 사형식으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여러분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형식 불가 동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쉽게 요따만하게 생긴 단어들은 원래 사형식 동사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였던 동사들은 영어에 들어와서 사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됐죠? 영어에 이렇게 이 역사를 알아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동사에 관한 이해도 조금 달라지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to로 바꾸는, for로 바꾸는 이런 거 나올 때 to로 바꾸는 동사하고 for로 바꾸는 동사 한번 봐볼까요? to로 바꾸는 동사하고 for로 바꾸는 동사는 기본은 전치사의 차이입니다. to는 그냥 어디를 가는 거고요. for는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중에 for는 사실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뭘 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환심을 얻어오거나 대가를 얻어올 때 for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점점 그 단어들은 그냥 일방적인 사용으로 굳어버려서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왜 지었지? 이 병신. to하고 for를 쓰는 동사 중에 조금 전에 전치사 얘기는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그래서 나 서울에 가는 to가 가까운데 나 서울을 가라고 할 때 그 을 정도 되면 for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는 여러분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에 간다라는 말하고 서울을 간다라는 말하고 후자가 뭔가 약간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 후자에 해당되는 말이 영어에서 fall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꼭 그것만으로 구별되지는 않아요. 동사 give라는 단어는 to 쓰나요? for 쓰나요? give는 to 쓰죠. 보내다라는 send라는 동사는 to 쓰나요? for 쓰나요? 예, send는 to 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teach는 to 쓰나요? for 쓰나요? teach는 to 쓰죠. 이게 이제 몇 개 더 쓰기 시작하면 외운 게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별로 외우는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구입하다 사다라는 buy는요. 그렇죠. 이제 그만 쓸 것 같죠? 그 다음에 요리하다라는 cook은 얘들아 여기 비었으니까 맞추지 않겠냐? cook은 뭐 쓰죠? for 쓰죠. 만들어주다라는 make는 to 쓰나요? for 쓰나요? 예, for 쓰죠. 당연히 여기 채우겠죠. of는 s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to 쓰고요. for 쓰는 게 개수가 적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문법책은 쓸 때 대충 칸이 맞아야 되니까 비슷한 개수로 써놓는 거지. 실제로는 그 대부분은 to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을 머릿속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든지 이 동작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위에 것하고 아래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에 있는 건 주다, 보내다, 가르치다라는 말하고 가르쳐 주다라는 동작이 분리되지 않아요. 밑에 있는 건 구입하고 요리하고 만드는 것과 주는 것은 동작이 분리돼요. 사진이 두 개죠. 구입해서 주죠. 요리해서 주죠. 얘는요, 만들어서 주는 건데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니죠. 됐어요? 얘네들은 그림이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주다라는 동작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혼자서 째려보다가 하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은 뒤에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야 이거 나 천재 아니야?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역시 또 비웃는군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쭉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동사들 쭉 보시면 아 그렇군 하고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단어 딱 하나가 헷갈리는 게 사실 그 모든 틀을 여기에 맞춰서 짤 수는 없어요. 외국어니까 아 그렇군 하고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위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꾸 많이 읽어서 공부하면서 그걸 익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write 하나는 좀 헷갈릴 겁니다. 얘는 근데 써서 주다가 아니고 얘는 편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쓰다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쟤는 to를 사용하는 게 올바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되어 있는 이놈들이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그 사형식으로 쓰지 않는 동사들이다라는 거죠. 딱 보니 생긴 꼬라지들이 좀 어때요? 단어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반면에 왼쪽 페이지에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동사 이런 거 보니까 딱 봐도 귀엽게 생겼죠. 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단어들이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들이 원래 옛날에 영어에서 사용했던 아주 쉽고 간단한 동사들이구나.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수요 동사 뭐 이딴 것들은 아,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동사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형식 동사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보다 더 기본인 주다라는 설명 이런 건 여러분한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to하고 for를 쓰는 동사의 차이가 뭔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았던 단어들은 역으로 거슬러 사형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 되는 거겠죠. 사형식 동사를 따로 외우는 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 볼 때 여기로 붙여서 외우시면 되죠. 이 단어는 사형식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사형식으로도 쓰고 그러면 내가 사형식으로 외워놨는데 사형식으로 나오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그걸 딱 눈도장을 찍어서 쿡이라는 동사의 용법을 익혀버리면 되는 거죠. 쿡은 요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얘는 뭐도 되죠? 요리사도 되죠. 그죠? 요리사도 쿡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실수를 잘해서 가르쳐 드리라고요. ER이 꼭 사람 같으니까 쿠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냄비죠, 냄비. 조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I'm a cooker 이러면 나 냄비 이런 말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셰프하고 쿡 중에는 누가 높은가요? 예, 셰프이 높나요? 셰프가 얘가 원래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캡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캡이 머리죠. 캡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던 모자도 캡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요 동네 말들이 불어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럽을 이따위로 그려서 얘네들이 말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섞이는데
위에서 게르만어 쪽의 영향을 받는 불어 쪽의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동네 말의 영향을 받으면 똑같은 단어가 소리가 같은데 글자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글자인데 발음을 뭉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크 발음을 좋아하지 않아서 프랑스 사람들이 크 발음이 이렇게 쉐 발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캡이라는 단어가 이게 활용이 되어서 제가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그 셰프가 되고 얘가 나중에 영어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캡이 모자가 돼서 이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녔던 수도승들을 뭐라고 했냐면 카푸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뭐죠? 장미의 이름 이런 데 나오면 이렇게 뭐 덮어 쓰고 나오는 이런 그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탔더니 걔네들 모자처럼 생겼다고 이름을 카푸치노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되는 거여서 캐피털이 뭐예요? 수도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묻는 돈 자본을 캐피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캐피털이 대문자가 되기도 하죠. 얘가 왜 대문자가 되기도 하냐면 원래 영어에 대문자 소문자 없었어요. 그러다가 걔가 한 14세기쯤 생기는데 그때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라틴에 다 붙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야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당시에 유럽의 황제가 야 이거 문장 좀 띄어쓰고 알아보기 좋게 대문자를 만들어봐 라고 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게 됐으니 얘가 머리 글자가 돼서 대문자라는 뜻도 된 거죠. 여러분 캐피탈 퍼니쉬먼이면 그럼 뭘까? 얘 뭘까? 어디를 잘라버리는 벌이겠어요? 이게 참수형 차명입니다. 이걸 자본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처음 만들어졌던 유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익히면 그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나 활용도 정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수요도 영국어로 시작해서 이 캡이라는 단어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얘기할 때 남아있는 거 오형식 하나 남았네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는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스티어니어스라는 이 영국의 궁정학자가 그 발표한 논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실제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동사 하위 구조 5가지라는 이 논문에 보면 그 5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오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의 오형식이란 말을 만든 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그 1917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때 걔네들 교과 과정에 문장의 오형식을 반영해서 영어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데 1917년도면 일제강점기죠. 그죠? 그래서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도 일본 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이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스티어니어스라는 이 영국 궁정학자의 이 그 100번을 양보해서 오형식이라고 쳐도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 동작이 들어가는 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하위 구조 5가지 중에는 뭐만 들어있었냐면 여기에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는 경우만을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에 부정사가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가거나 ed가 들어가는 건 일본 사람들이 오형식에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 연구 논문에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그 동사는 이 오형식 동사하고는 다르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이 오형식은 쉽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주어 동사고요. 여기가 다시 주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보시는 게 좋겠냐면 이 자리에 be가 있고 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 모양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간단한 거죠. 되셨죠? 이게 다예요. 보세요. I made him 이라고 쓰고요. I made him 그 다음에 happy라고 쓰면 명사부터 쓸까요? A teacher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I made him happy라고 이렇게 쓰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he is a teacher, he is happ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을 거고 얘하고 얘가 하나로 엮여 있을 건데 이건 우리가 이 형식에서 배웠던 명사, 형용사하고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하고 뭐가 있냐면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 못하는 학생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이 자리에 특정한 동사들이 들어오면요. 특정 동사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명사 목적어가 오고요.
이 자리에 명사가 오고 사람이 오겠죠, 주로. 이건 사람이라고 하지 맙시다. 사물이 올 수도 있으니까.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명사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이 자리에 동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통 미국의 문법책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형식 동사라고 하지 않고 얘네들을 특수동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특수동사는 이 자리에 동작이 오게 되면 이 동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이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투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ing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사에 동작이 올 거니까 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안 오겠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모양은 눈도장으로 익혀두시면 되고 책에 또 제가 또 잘 만들어 뒀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차이가 뭔지를 익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사가 보통의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딱 말할 때 그 동작이라고 생각되는 동작이거나 전체 동작을 나타낼 때는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ing는 자기 성향이 뚜렷하죠. 진행 중인 동작이고 순간적인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ed를 쓰게 되면 얘는요, ed니까 완료된 동작이고 얘는 또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얘는 수동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모양인데 이 기본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따로 외우셔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이 자리가 to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동작, 일반적인 동작, 보편적인 동작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g가 오면 명사가 하는 중이 되는 거죠. 명사가 하는 중 또는 하는 중인 명사가 되는 거니까 진행 중인 순간적인 게 된 거고 얘는 명사가 다 된, 이루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료된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양이 깨지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주어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소위 지각동사가 왔을 때 제가 깨지죠. 지각동사는 인지감각입니다. 인지감각이에요. 지각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동작이 오죠. 지각동사는 동작이 안 오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특수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동작이 오는. 그래서 이 명사가 뒤에 뭐가 오냐면 투동사 원형은 안 오고요. 투동사 원형은 안 오고 이 자리에다가 뭘 생략한? 투를 생략한 투가 없는 뭐가 와야 되냐면 흔히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죠. 동사 원형의 모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각동사가 오면. 지각동사는 뭐 어떤 거 있나요? notice라든지 그 다음 recognize 같은 인지하다라는 말이나 여기는 모든 감각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요. 아까는 우리 뭐였죠? 연결 동사에서는 5개만 있었지만 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see, hear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당연 뭐 listen도 들어가고 feel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 자리에 뭘 쓰지 않냐면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을 쓰고요. ingd는 똑같이 나타나요. ingd는 똑같이 나타나요. 쉽게 본다라고 해볼까요? 보다라고 했을 때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ing를 쓰면 뭐 하는 중에 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문이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I saw라고 쓰고요. him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ross the street 이라고 쓴 것하고 그 다음에 crossing the street 이라고 쓴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 그 사람 길 건너는 거 봤어요 라는 얘기가 된 거고 얘는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일 때 봤다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명확하게 차이가 생겨요. 명확하게 생겨요. 차이가 뭐뭐 하는 중임을 봤을 때는 ing고 얘는 주로 전체 동작을 나타내죠. 여러분 부정사 to가 앞에서 한번 살짝 배운 것 같은데 저기 뭐지? 조동사 뭐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죠? 조동사 will에서 온 거예요. 원래는 will, can, may, must 4개의 조동사가 부정사 to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뒷편의 부정사 편에서 배울 거예요. 아직 우리 동사편 안 들어갔으니까 동사편 끝나고 준동사 편에서 배울 건데 원래 부정사가 조동사가 변하는 거거든요. 조동사가 부정사로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will의 뜻이 가장 막강해요. will 또는 can. 그래서 부정사는 미래의 일이고 동명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일이고. 그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왜 이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stop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 취해요? 동명사 취해요? 둘 다 아닌데? 목적으로 하나밖에 안 쓰는데?
누가 이게 둘 다 목적으로 취한대요. 목적으로 ing밖에 안 써요. 얘는 목적 아니고 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으로 자동사고요. 얘가 타동사예요. 목적으로 얘밖에 안 써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됐건 지랄이건 말건 간에 to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부정사편에서 자세하게 할게요.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보다 뒤의 일이면 부정사, 동사보다 과거의 일이면 ing예요.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멈추잖아요. 멈추고 담배를 필 거고 얘는 과거에 담배를 폈던 걸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로 보면 목적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고 그러죠. 세상에 뜻이 달라지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 동사 뜻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필 건지 과거에 하던 걸 멈출 건지 부정사 동명사가 다르겠죠. 어떻게 동사의 뜻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동사의 뜻 변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죠? 그러면 to 쓰면 할 일을 잊어버린 거겠죠. 얘는요,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이상한 짓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부정사 동명사 편에 가서 합시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감각은요, 미래의 일을 인지할 수 없거든요. 됐어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인지해요? 과거의 일만 인지하는 거지. 우리 시제편에서 배울 건데 원래 인간이 느끼는 시간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간대를 설정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시간은 지나간 시간과 오지 않은 시간밖에 없어요. 현재를 어디까지 현재라고 할 건데? 0.00001초로도 현재를 나눠버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시제를 이해할 때도 사실은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그거 이제 다음 과에 나오겠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걸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의 법칙이라는 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주로 활용이 되는 말로 굳어서 쓰이다가 변화를 겪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나요? 걔가 걷는 걸 보지, 건너고 있는 걸 보지, 건널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o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에 들어가는 놈 중에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소위 뭐가 있죠? 사역동사라는 놈이 있어요. 사역동사라는 놈이 들어오면 얘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 사역동사들은 조금 종류를 나눠서 봐야 돼요.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킬 사자를 써서 시키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키는 거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사역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causal verb라고 그래요. 자, 영어 문법 용어로는 이래요. 즉 원인이 되는 동사죠. 얘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명사가 이 동작을 하게 하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일본 애들은 역할을 받았다라는 말로 쓴 건데 우리가 저걸 시킬 사자로 해석해서 시키다 동사라고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make, have, let이 있으면 let이 뜻이 뭐죠? 내버려 두다잖아요. 뭘 시켜요? 내버려 두는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가 내버려 두는 바람에 명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동사예요. 주어가 have, 데리고 있는 바람에 명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make, 시켜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allow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네. 주어가 허락해줘서 명사가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주어가 persuade, 설득을 내서 명사가 이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동사를 뭐라 하냐면 사역동사를 하는데 이 사역동사 중에 아주 골 때리는 사역동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make, have, let인 거예요. make, have, let 뭐가 골 때리냐면 이 자식들은 뒤에 나오는 모양이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make, have, let은 각각 하나씩 다 따로 하셔야 돼요. make가 들어오면 이 자리에 somebody, 사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it 쓸 수 없으니까. 자, 명사가 들어오고 이 자리에 동작이 오면 얘가 make, have, let을 우리가 많이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많이 외우는 거예요. make가 오면 to를 못 쓰고 동사 원형 씁니다. ing 쓸 수 없겠죠. 왜 쓸 수 없을까? 사역동사는 다 ing를 못 써요. 딱 하나 예외가 have예요. 왜 ing를 못 쓸까? 뭐뭐 하는 중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얘가 원인이 돼서 뭐뭐 중 이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ing는 안 나타나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동사들은 그래서 ing가 안 나타나요. 예외가 하나라고요. 그게 뭐? have만 ing가 돼요. have는 ing가 돼요.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사물은 당할 테니까 사물이 오게 되면 주로 뭐로 보이냐면 ed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예문은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공부하세요. have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그래서 따로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동사들. have도 똑같이 뒤에 뭐 오냐면 동사 원형 와야 돼요. 그 다음에 ing 얘는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뭐 하는 중인 애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ing가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당연히 뭐 ed는 당연 되겠죠. 동사 원형하고 여기 ing는 동사 원형하고 ing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명사가 하는 능동인데요. 여기 있는 얘는 명사하고 관계를 따지면 명사가 당하는 수동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동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 자리가 사물이 될 때 주로 ed가 쓰이게 돼요. Made him clean the room인데 그러면 the room은요 clean을 당하는 거니까 cleaned를 쓰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 헷갈려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let이라는 동사, 이놈 짜증나는 놈입니다. 얘 나오면 뒤에 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 오는 건 make랑 have랑 똑같아요. to를 쓸 수 없는 사역동사 3가지예요. to를 쓸 수 없는 사역동사 3가지. 얘 ing 당연히 또 안 됩니다.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ing가 안 돼요. ing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안 되냐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ed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수동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bed의 모양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실은 to be 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를 생략해서 bed의 모양으로 수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 애들의 지네들의 언어 시험에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점프합니다. 페이지를 잠깐 점프해서 그 다음 것부터 가르쳐 드릴 건데 아까 봤던 allow라든지 그 다음에요 ask라든지 enable이라든지 그 다음에 encourage라든지 그 다음에 persuade 같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있잖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동사들이 등장을 하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뭐 하도록 허락을 해주겠죠. 허락을 해주겠죠. 근데 얘네는 그래서 뭐가 올 수 있을까?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겠죠. ing 올 수 있을까? 똑같이 못 와요. 뭐뭐 하는 중 설득할 수 없잖아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허락할 수 없잖아요. 청소해도 되지. 너 청소하는 중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ing가 안 와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ed도 안 와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얘네들은 ed의 모양을 만들 때도 이게 특정 동사들의 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특정한 동사들은 ed가 되는 놈도 있고 대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네들은 ed도 to be ed의 모양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사물이 올 일이 거의 없겠죠. 사실은 이 자리는 사물이 올 일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봐봐요. 책상에게 설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자리는 뭐가 오냐면 somebody가 오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이 ed의 모양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못 쓰지는 않지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페이지에서 앞으로 오시면 help라는 동사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거 하면 끝나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주어 있고요. get 있고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잘 나와요. 자, 이거 굉장히 특별한 동사인 것처럼 취급하는 데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특수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면 주로 뭐 하겠어요? 할 테니 to도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사물이면 주로 당할 테니 ed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모양 갖고 시험이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꼭 to가 있을까? 잘 찔러보시면 이거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제 계속 외우라고 하면 추운교스럽지 않잖아요. 여기 나오는 to는 좀 전에 제가 얘 원래 뭐였다고요? stop to smoke라고 할 때 to가 뭐라고요? will, 미래. 야,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라고 뭐뭐 할 것을. 자, 뭐가 들었죠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여기에? will이 들었네.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뭐 하라고 할 것을 허락해주고 뭐뭐 하라고 부탁하고 뭐뭐 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뭐뭐 하라고 격려해주고 뭐뭐 하라고 설득하니 이 자리에는 과거 따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뭐 한 것을 어떻게 허락해주며 과거에 한 것을 어떻게 격려하며 과거에 한 것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자리는 그래서 원래부터 다 미래의 내용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정사 말고는 못 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ing도 못 오는 거예요. 재미없나? 혼자 신났구만. 자, 마지막으로 동사 help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help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help는 돕다라는 뜻이 될 때는요. 돕다라는 뜻이 될 때는 얘 항상 전치사 with랑 같이 써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하는 걸 도우면 help 쓰고 사람 쓰고 with 쓰고 명사 쓰고 이런 형태로 써요. 항상 주로 이런 형태로 써요. 근데 help가 이렇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걸 그래서 단어의 용법이라고 해요. 단어의 용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용법 공부 찐하게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야 영어를 정확하게 써요. 상대방이 알아먹는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주어가 있고요. 이 help라는 놈이 뭘로 쓰이냐면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밀어주다, 보조하다 이런 말이 돼서 이 놈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누가 사람이 뭐 하게 될까? 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뒤에다가 뭘 쓰게 되냐면 이렇게 할 일을 도와줬으니 to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겠군요. 자, 근데 영어의 반란. 이게 영국 애들이 이렇게 썼어요. 영국 애들이 이렇게 썼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거리가 좀 멀죠? 영국하고 거리가 좀 멀잖아요. 지금 아메리카는 많이 멀어요. 근데 거기는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언어가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발전한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미국 땅에 살던 애들은 help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to를 빼고 얘를요 동사 원형만 쓰는 make, have, let 같은 용법으로 help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help라는 사역동사가 또 골 때리는 놈이 이 놈은요 뜻이 이중어로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somebody라는 말이 대명사라면 앞에 나왔던 사람을 다시 받은 거라면 그 사람이 뭐 하도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놈이 대명사가 될 경우에는 얘를 생략하는 습성이 그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생략해버리니 어떻게 됐냐면 help라는 놈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부터 생략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뒤에 뭐가 남게 되죠? to 동사 원형이 남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미국 영어에서 사용했던 help의 용법을 somebody를 생략해버리고 나면 이번에는 help 뒤에 곧바로 뭐가 남게 되죠? 동사 원형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네 가지 모양의 help는 사실은요 한 가지 똑같은 help였던 겁니다. 무슨 동사요? 사역 동사요. 근데 요즘 영국 영어에서도 제가 뭐 최근에 영국에 와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영국에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요즘 영국 사람들도 to를 안 쓰고요 그냥 동사 원형의 형태로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보기로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 help 동사 원형의 밑줄을 탁 긋고 1번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손 많이 대고 많이 틀렸거든요. 왜? 꼭 동사 두 개가 연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상해 보이니까 썼지만 얘는 완벽하게 올바른 문장입니다. 됐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이제 특수동사 얘기 끝낼게요. 자, 여기 있는 놈들은 해석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이제 뭘 알고 있어요? 주어 때문에 얘가 이걸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니. 그러면 주어는 명사가 동사 원형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명사, to도 나오면 다는 몰라도 해석할 수 있겠네? 다는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은 전부 주어는 명사가 이거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help도 해석할 필요가 없겠네. 주어는 동사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이 해보시면 help를 넣으면 그래서 동사 두 개가 연속하면서 뜻이 더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얘를 빼고 해석해 가는 게 훨씬 더 잘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에 비교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아주 유명한 강의 중에 직독직해라는 강의가 있는데 앞에서 읽는다고 직독직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의 논리와 우리말의 논리가 비교가 되어서 영어가 우리말처럼 옮겨져야 직독직해죠. 그렇지 않을까요? 굿모닝을 안녕이라고 옮겨야지 굿모닝을 좋은 아침 이렇게 옮길 수 없잖아요.
굿나잇을 잘 자라고 해야지 좋은 밤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래 좋은 아침도 웃겨요. 레이디스 앤 젠틀먼 이러면 여러분이라고 해야지 그걸 시인사숙녀 이러고 있습니까? 갖다 앞에서 읽었다고 해서 갖다 옮겼다고 해서 직독직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옮겨야 그게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말로 옮긴 말이 되는 거죠. 됐죠? 그 얘기를 끝으로 이제 일과에 나오는 동사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